여러분, 혹시 그림 한 점, 그것도 위조품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무려 500년 동안 이어져서 지금 우리가 사는 디지털 세상까지 영향을 미친 엄청난 법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화면에 보이는 이 두 작품 좀 보세요. 언뜻 보면 정말 똑같죠? 이게 16세기 작품인데요. 근데 놀랍게도 이 중 하나는 진짜 거장의 작품이고 다른 하나는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바로 위조품입니다. 아니 그냥 짝퉁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싸움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저작권 그리고 상표권의 시작이었거든요. 심지어 디지털 파일을 소유한다는 개념까지 그 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 시작을 알려면 시계를 한참 뒤로 돌려야 합니다. 모든 걸 바꿔놓은 기술 혁신의 순간, 바로 16세기의 인터넷이라고 불릴 만한 인쇄술이 막 등장했던 그때로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인쇄술이 없던 시절엔 예술 작품을 본다는 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를 들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보려면 방법은 딱 하나, 로마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에 직접 가는 것뿐이었어요. 예술이란 건 그렇게 특정 장소에 딱 고정된 소수만 누릴 수 있는 거였죠. 그런데 인쇄술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판이 바뀝니다. 말 그대로 이미지가 벽에서 풀려난 거예요. 이제 그림이 종이에 찍혀서 시장에서 상품처럼 팔리고 유럽 전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예술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근데 이 인쇄 기술도 종류가 좀 달랐어요. 여기 보시면 목판화랑 동판화가 있죠. 이걸 요즘식으로 비유하자면 목판화는 좀 더 투박하지만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뭐랄까 대중적인 페이퍼백 같은 거였고요. 동판화는 훨씬 섬세하고 디테일해서 소수의 부유층을 위한 한정판 하드커버 뭐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이런 기술 변화의 시대에 이 기회를 누구보다 날카롭게 포착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냥 예술가가 아니라 거의 사업가에 가까운 사람이었죠. 그의 이름은 바로 알브레이트 듀러입니다. 듀러는 정말 시대를 앞서간 인물이요. 단순히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하나를 만들고 출판사를 차려서 유럽 전역의 유통망까지 구축했어요. 생각해보면 작품 기획부터 제작, 판매까지 혼자 다 한 1인 미디어 기업이었던 셈이죠. 자, 이렇게 시장이 막 커지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너도 나도 복제품을 만드니까요. 이 혼란 속에서 듀러는 자기 작품과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아주 기발하고 또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이니셜 A와 D를 결합한 이 모노그램. 이게 그냥 서명이 아니었어요. 이건 내가 만든 진짜 듀러 작품이다라는 일종의 품질 보증 마크, 지금으로 치면 브랜드 로고였던 거죠. 이 마크가 있으면 가격이 확 뛰었습니다. 이렇게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이걸 노리는 사람이 나타나겠죠? 듀러의 성공과 이 유명한 로고가 전혀 다른 종류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마르칸토니오 라이몬디라는 이탈리아 판화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어설픈 위조범이 아니었어요. 실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예술가였죠. 듀러의 목판화를 더 비싸고 정교한 동판화로 똑같이 찍어낼 기술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림을 베낀 것만이 아니었어요. 라이몬디는 듀러의 AD 로고까지 그대로 베껴서 박아 넣었습니다. 이건 그냥 모작이 아니라 아예 듀러의 이름으로 가짜를 팔아서 사람들을 속인 거죠. 이건 명백한 사기 행위였습니다. 자기 이름과 브랜드가 도용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듀러 당연히 분노했겠죠. 그래서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당시 출판 산업의 중심지였던 베네치아로 직접 건너가서 라이몬디를 고소해버립니다. 역사상 최초의 지적재산권 소송이 이렇게 시작된 거죠. 자, 그래서 법정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판결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어쩌면 좀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법원은 그림 자체를 베끼는 건 괜찮다. 하지만 AG 로고를 위조하는 건 안 된다. 라고 판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시 법원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다른 대가의 작품을 따라 그리는 건 예술을 배우는 과정의 일부로 봤어요. 하지만 남의 서명, 즉 로고를 베껴서 소비자를 속이는 건 상업적인 사기 행위라고 본 거죠.
바로 이 판결을 통해 예술적 표현과 상업적 브랜드가 법적으로 분리된 겁니다. 현대 상표법의 개념이 바로 여기서 싹 튼 거죠. 이 베네치아에서의 판결 하나가 그 뒤로 500년의 역사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창작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식에 크게 두 가지 길이 열리게 되거든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방식이죠. 첫 번째 길은 바로 협업 모델입니다. 소송에서 진 라이몬디는 아예 방향을 틀어서 당대 최고의 화가였던 라파엘로와 파트너십을 맺어요. 라파엘로가 디자인 원본을 제공하면 라이몬디가 자신의 기술로 판화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거죠. 이건 합법적이고 둘 다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길은 듀러가 개척했습니다. 그는 로고만 보호하는 걸로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예 황제를 찾아가서 내 그림 자체를 아무도 베끼지 못하게 해달라는 특별한 권리를 얻어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저작권의 아주 원시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베네치아 법원의 판결, 즉 AD 모노그램을 보호한 것은 이걸 누가 만들었나 라는 출처를 지켜준 겁니다. 소비자들이 이건 진짜 듀러가 만든 거구나 하고 믿고 살 수 있게 해준 거죠. 이게 바로 상표권의 핵심 개념입니다. 반면에 듀러가 나중에 황제에게 받아낸 권리는 무엇을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즉, 그림 이미지 그 자체, 창작적인 표현물을 복제하지 못하게 막은 거죠. 이것이 바로 저작권의 핵심이고요. 이야기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 현대로 왔습니다. 500년 전에 듀러가 종이 인쇄물에 AD라는 마크를 새겨서 이게 진품이야 라고 증명해야 했던 그 고민. 놀랍게도 이게 지금 우리가 21세기의 디지털 파일에 NFT라는 기술로 이게 원본이야 라고 증명하려는 시도와 정확히 똑같지 않나요? 결국 기술은 인쇄술에서 픽셀로 바뀌었지만 핵심 질문은 50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겁니다. 무한 복제가 가능한 세상에서 진짜는 무엇이고 소유권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듀러의 고민이 바로 지금 우리의 고민인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버튼 하나로 순식간에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고 또 복제해내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왔잖아요. 이런 시대에 아이디어를 소유한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500년 전 듀러가 던졌던 질문이 이제 AI 시대의 우리에게 훨씬 더 복잡한 형태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